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언어의 남강입니다. 오늘 융합 8이죠. 몇 쪽인가요? 239쪽입니다. 이 글은 전체 영문단어로 되어 있네요. 이 글은 미술과 과학의 융합 치부로서 대기의 색채에 관한 글이죠. 자, 1문단 보겠습니다. 1문단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해주시라고요? 쭉 몇 줄입니다. 왜요? 글의 흐름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면 그 푸른 빛깔을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쭉 밑줄 하셨죠? 푸른 빛깔 동그라미. 그러나 미세먼지라도 있는 날이면 먼 곳을 사는 더 뿌옇게 보인다 그렇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대기의 색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그렇습니다. 아하. 자, 거기 밑줄입니다. 이렇게 밑줄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전부터 밑줄 긋고 끊어주고요. 많은 사람들은 밑줄. 대기의 색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대기의 색채 동그라미 하고요. 에 대해서 관심 밑줄입니다. 자, 15세기 말의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것입니다. 대기 중의 미세하고 혼탁한 물체에 의해 푸른 빛이 생긴다고 주장하였다 것입니다. 15세기 말의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여기다 쭉 밑줄 여기서 끊어주고요. 대기 중의 미세하고 혼탁한 물체에 의해 밑줄 긋고 끊어주고요. 혼탁한 물체 동그라미. 현대에서는 이 혼탁한 물체의 밀입자, 산소나 질소 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푸른 빛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설명 이상의 자세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 밑줄 하죠. 자세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동그라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접적소거죠. 세모비다. 그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멀리 위치한 사물이 더 뿌옇게 보이는 현상을 긋습니다. 밑줄 긋고요. 끊어주고 해와의 원근감을 표현하기에 도입하였다고 했습니다. 해와의 원근감 동그라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림이란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화폭에 구현하는 예술이다. 자, 당시의 화가들은 이전부터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에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소실점을 통한 원근법을 고안하여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화가들은 밑줄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소실점을 통한 원근법을 고안, 여기 밑줄, 소실점 동그라미. 소실점. 자, 생소하신가요? 그러면 글쓴이가 반드시 우리에게 설명해 줄 겁니다. 즉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물체의 크기가 작아지도록 화폭에 그리는 것이다. 이러한 원근법에서 물체의 연장선을 그어보면 그 선은 어느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점을 소실점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밑줄이죠. 원근법에서 물체의 연장선을 그어보면 그 선은 어느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점 여기까지 밑줄. 그렇죠? 만나게 되죠? 이 점을 소실점이라고 한다. 소실점 네모입니다. 자, 오른쪽에다 전개 방식 뭐라고요? 정이라고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모하고 오른쪽에 예시 이렇게 적어주죠. 평행한 철도 선로가 거리에 따라 점점 더 가까워지다가 지평선에서는 결국 만나도록 그림을 그리면 평면인 화폭 속에 철로의 거리감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소실점의 수에 따라 소실점이 한 개만 생기면 여기다 밑줄 1.2시 네모
소실점이 2개 생기면 밑줄 긋고 2점 투시 네모. 그러겠죠? 자, 1문단의 소주제가 뭔가요? 대기의 색채에 대한 과거의 관심과 해와에서 원근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문단 들어가겠습니다. 2문단 첫 번째 문장 어떻게 해주라고요? 쭉 밑줄이라고요. 자, 다빈치가 계속 나오게 되네요. 자, 다빈치는 그렇습니다. 다빈치는 동그라미요. 자, 이 같은 기본적인 원근법 대신 것입니다. 이 같은 기본적인 원근법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소실점을 이용한 투시 원근법 이 대신 이 뜻입니다.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색의 선명도가 떨어지는 공기 원근법을 이용하여 원근감을 나타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빈치는 전체 밑줄인데요. 다빈치는 동그라미 하고요. 이 같은 기본적인 원근법 대신 여기서 끊어줍니다. 그 다음에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색의 선명도가 떨어지는 공기 원근법 그렇습니다. 자, 네모하고요. 이용하여 원근법을 나타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화가들하고 다빈치는 차이가 있었죠. 당시 화가들은 소실점을 이용한 투시 원근법을 이용한 반면에 다빈치는 공기 원근법을 이용했음을 정리하고 내려가야 될 겁니다. 자, 다빈치는 계속 다빈치가 일단 반복이 되네요. 반복되네요. 다빈치가 핵심화가 되겠죠. 그렇죠? 다빈치는 자신의 공기 원근법을 스푸마토라 불렀는데 그렇습니다. 자, 다빈치 동그라미 자신의 공기 원근법 밑줄 스푸마토 네모 스푸마토 생소하지요. 자, 스푸마토란 연기와 같이 사라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습니다. 연기는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면서 연기와 공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데 이 원리가 스푸마토의 핵심이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스푸마토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부분에 보게 되면 연기와 공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데 이 원리가 여기까지 몇 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푸마토의 핵심 동그라미 여기다가 1이라고 적어주죠. 지금 다빈치가 핵심어가 되고 그 다음에 다빈치의 스푸마토 이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푸마토가 무엇인가? 스푸마토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정리해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빈치는 멀리 있는 사물을 선명하지 않고 뿌옇게 처리하여 원근을 나타냈으며 그렇습니다. 자, 거기 멀리 있는 사물을 선명하지 않고 뿌옇게 처리 여기다 밑줄 긋고 2번이요. 사물의 윤곽선 또한 흐릿하게 처리 3번이죠. 3번이요. 사물의 윤곽선 또한 흐릿하게 처리 그렇습니다. 흐릿하게 처리. 그리고요. 자연 속의 사물에는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거기다 좀 밑줄 긋고 4번입니다. 자연 속의 사물에는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선에다 동그라미예요. 단지 물체와 물체 사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선을 그리는 것인데 다빈치는 당시의 다른 화가들과는 달리 물체와 물체의 경계를 이루는 윤곽을 선으로 그리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도 하나 적어주죠. 자, 거기다 5번이라고 적고요. 물체와 물체의 경계를 이루는 윤곽을 선으로 그리지 않았다. 여기다 쭉 몇 줄이요? 5번이죠. 선 동그라미. 그 대신 스푸마토의 원리를 이용해 경계들을 흐릿하게 문질러 처리하였다. 스푸마토로 처리한 결과 빛의 상태에 따라 그의 작품 모나리자에서 모나리자의 눈과 입술의 윤곽선 위치가 달라 보이게 된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빛의 상태에 따라 원근감이 달라져 보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처럼 다빈치는 스푸마토 기법을 통해 보는 사람의 머릿속에 윤곽선이 그려지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문단이 끝났죠. 이 문단의 핵심어가 뭐라고요? 다빈치요. 다빈치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푸마토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빈치의 스푸마토 기법의 특징 이렇게 잡아줘도 되겠죠. 자, 3문단 들어갑니다. 자, 대기 중에서 빛의 색채에 대한 관심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미 해와에서 원근법의 기법으로 적용됐지만 과학 분야에서는 17세기 뉴턴에 의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끊어주냐면요. 대기 중에서 빛의 색채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끊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에 이미 해와에서 원근법의 기법으로 적용되었지만 여기서 끊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학 분야에서는 17세기 뉴턴에 의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했습니다. 과학 분야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17세기 뉴턴에 의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17세기 뉴턴 여기다 되면은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는 대기 중에 있는 구형의 물방울에 의해 빛이 굴절되고 푸른색이 생긴다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요? 자, 뉴턴이 되겠죠. 자, 그는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몇 줄입니다. 대기 중에 있는 구형의 물방울에 의해서 빛이 굴절되고 그렇습니다. 푸른색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요. 자, 여기 물방울에 의해 했을 때 물방울 여기다 동그라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푸른색이 생긴다. 여기다 동그라미입니다. 18세기를 거치는 동안 푸른 하늘에 대한 설명과는 별도로 몇몇 과학자들에 의해 멀리 있는 산이 더 뿌옇게 보이는 현상은 빛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흡수하기 때문으로 밝혀졌고 이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가 행해졌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매질수록을 투과하는 빛의 세기는 매질의 경로, 길이의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이 람베르트에 의해 밝혀져 이를 람베르트 법칙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씁니다. 자, 거기다 쭉 몇 줄입니다. 어디요? 빛의 세기는 매질의 경로, 길이의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한다. 여기다 쭉 몇 줄 긋고요. 저 뒤에 람베르트 법칙 네모입니다. 그렇죠? 람베르트 법칙. 자, 람베르트가 나오게 되네요. 이후 빛이 통과할 때의 시료의 것입니다. 시료의 것입니다. 농도에 비례하여 흡수된다는 사실이 비어에 의해 밝혀져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몇 줄입니다. 빛이 매질을 통과할 때 흡수되는 정도인 것입니다. 쭉 몇 줄 긋고 흡광도는 그렇습니다. 흡광도 네모. 시료의 농도와 매질의 두께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비례한다. 여기다 몇 줄 긋고 비어 람베르트 법칙이 성립되었다 그렇습니다. 비어 람베르트 법칙 네모입니다. 자,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요? 빛의 세기는 시료 농도가 짙을수록 매질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빛의 세기는 약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비어 람베르트 법칙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3문단이 끝났는데 소주제 한번 잡아보죠.
자, 뉴턴에 의한 하늘색 설명과 그 다음에 비어 남베르트 법칙에 의한 빛의 세기 감소에 대해서 세기 감소가 소주제가 될 겁니다. 그쵸? 잡아나가기 쉽죠? 자, 그 다음에 4문단 넘어가죠. 4문단.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입니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 자, 공시적 관점보다는 통시적 관점으로 옳다면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4문단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입니다. 어디까지요? 자, 19세기 과학자 클라우지우스는 기본적으로 하늘의 색이 푸른 이유에 대해 뉴턴의 입장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쭉 몇 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우지우스 여기다 동그라미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하늘색이 푸른 이유에 대해 뉴턴의 입장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뉴턴의 입장을 따랐다. 뉴턴의 입장 동그라미입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뉴턴과 차이점을 보였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역접촉소 세모입니다. 그래요. 그는 수학적 계산을 통해 뉴턴의 주장과 달리 걷습니다. 달리 이에 비해 반하여 전부 뭡니까? 전개 방식상 대조가 되겠죠. 그렇죠? 주장과 달리 여기서를 좀 끊어주게 됩니다. 대기의 상층부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물방울 기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쭉 몇 줄 긋고요. 물방울 기포 동그라미입니다. 빛이 이것에 굴절되거나 반사되어 하늘이 푸른 빛을 낸다고 보았다. 쭉 몇 줄입니다. 그렇죠? 뉴턴과 클라우지우스는 차이점이 있죠. 하지만 클라우지우스 주장 이유 보십니다. 뒷장입니다. 19세기에 다른 과학자들이 실험에서 비눗방울로 두께가 일정할 경우 내부 공기에 대한 압축력은 비눗방울 지름에 반비례하며 작은 물방울의 압축력은 대기압의 2, 3배가 됨이 밝혀졌으며 그렇습니다. 자, 결국 뭐예요? 비눗방울의 크기가 반으로 줄게 되면 압축력은 2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결국 압축력과 지름의 형태는 어쩐다는 이야기예요? 반비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거기다 쭉 몇 줄 긋고요. 반비례 동그라미 하며 그러면서 작은 물방울의 압축력은 대기압의 2, 3배가 됨이 밝혀졌으며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쭉 몇 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포 내부 공기를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 상층부 물방울에 기포가 생성될 수 없음이 증명되었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다 쭉 몇 줄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끊어줘요? 밀어내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집니다. 대기 상층부 물방울에 기포가 생성될 수 없음이 증명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클라우지우스 이론이 틀렸네요. 또한 수증기, 안개, 구름 등의 기상현상을 관찰한 결과 수증기의 기포 구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쵸? 지금 사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클라우지우스에 의한 하늘색 설명과 과학자들이 어쨌는가요? 과학자들의 반론이 있었죠. 그쵸? 자, 조립해 보겠습니다. 클라우지우스에 의한 하늘색 설명과 과학자들의 반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5문단요. 하늘색이 푸른 이유가 물방울의 굴절과 반사에 의한 것이라는 뉴턴과
클라우지우스와는 달리 쭉 밑줄 긋고 여기서 끊어주고요.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부유라는 것은 떠다니는 입자들인 밀입자의 산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쭉 밑줄 긋고 여기서 끊어주고요. 1868년 틴들의 실험에 의해서 밝혀졌다 그렇습니다. 틴들 동그라미입니다. 산란이란 말 알죠? 어떤 것이 파동이나 이런 부분들 물체와 충돌하여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현상을 산란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틴들은 부틸 질산염을 이용하여 구름을 형성시키는 곳입니다. 태양빛이 이를 통과할 때 푸른 빛을 발산시킴을 확인하였고, 발산된 빛이 완전 평광된 비침을 확인하였다고 했습니다. 평광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일정한 방향으로만 비쳐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진동하는 빛의 파동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평광된 비침을 확인하였다고 했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만. 그러면 반사나 이런 것도 없네요. 굴절이나 이런 것도 없네요. 자, 거기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자, 완전 평광된 빛은 그렇습니다. 완전 평광된 빛은 굴절과 반사 현상이 아닌 빛의 산란 현상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었다고 씁니다. 그렇죠? 자, 거기 자, 완전 평광된 빛은 밑줄 긋고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빛의 산란 현상에 의해서 설명, 여기까지 밑줄. 산란 현상 동그라미입니다. 자, 틴들의 이러한 업적으로 사람들은 대기 중의 밀입자에 의해 빛이 산란되는 현상 것입니다. 자, 거기다 밑줄입니다. 대기 중의 밀입자에 의해 빛이 산란되는 현상, 여기다 밑줄하고요. 틴들 효과 네모입니다. 그렇죠? 자, 거기 부분 아까 물방울, 기포, 여기서는 밀입자네요. 밀입자가 중요한 말이 되겠네요. 밀입자에다가 동그라미입니다. 자, 5문단이 끝났는데 5문단 소주제 잡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자, 틴들, 인물로 할 때면 틴들이 나왔습니다. 틴들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틴들이 핵심어가 되겠죠. 틴들에 의한 하늘색에 대해서 하늘색이 왜 푸른가 규명을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틴들 효과라 한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틴들의 하늘색 규명과 틴들 효과에 대한 정의 이렇게 적어줍시다. 자, 그 다음에 용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이후 내일리는 것입니다. 참 인물 많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 쭉 밑줄입니다. 자, 내일리는 동그라미 하고요. 부유물질이 거의 없는 하늘에서도 여기서 끝나게 되죠. 끊어지게 되죠. 대기 중의 산소와 질소 분자에 의한 산란으로 걷습니다. 산란으로 여기서 끊어지고요. 산소, 질소 동그라미 하늘이 푸른 빛을 보이는 것을 실험실에서 재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기반으로 해서 네일리는 산란 이론을 정립하였는데 그렇습니다. 네일리 동그라미 하고요. 산란 이론을 정립 여기다 밑줄. 부유하는 밀입자이든 산소, 질소와 같은 분자이든 대기 중에서 빛의 파장의 약 10분의 1 이하 크기의 입자를 통과할 때 그렇습니다. 자, 생기는 산란의 세기가 파장의
내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긋습니다.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긋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빛의 산란에 있어서 물질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자의 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요. 자, 밑줄 그었는데 어디다가 할 때면 동그라미 하게 되냐면요. 약 10분의 1 이하 크기의 입자를 통과할 때 그렇습니다. 약 10분의 1 이하 크기의 입자 여기다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파장의 내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여기까지 했죠. 태양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짧은 파장의 빛일수록 더 많이 산란됨에 그렇습니다. 자, 태양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밑줄 짧은 파장의 빛일수록 더 많이 산란됨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끊어주게 됩니다. 짧은 동그라미 하고요. 더 많이 긋습니다. 더 많이 산란된다는 이야기는 자, 산란광의 세기가 강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사람의 눈은 보라색보다 파란색을 더 잘 감지하기 때문에 하늘이 푸른색으로 보이게 된다 것입니다. 아하, 사람의 눈은 밑줄 파란색을 더 감지하기 때문에 밑줄하고 끊어주고요. 하늘이 푸른색으로 보이게 된다. 그렇죠? 빛의 진동수는 파장과의 역수 관계를 가지는 데 그렇습니다. 자, 거기 쭉 몇 줄입니다. 빛의 진동수는 파장과의 역수 관계를 가지는데 밑줄 긋고 역수에다 동그라미. 진동수하고 파장은 역수 형태입니다. 가시광선은 눈으로 가시광선은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파장 범위를 가진 빛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시광선은 진동수가 큰 것입니다. 진동수가 크다는 이야기는 파장은 어쩝니까? 역수이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형태죠. 그렇죠? 파란색 계통의 파장부터 진동수가 작은 것입니다. 진동수가 작다는 이야기는 파장이 크다는 이야기죠. 붉은색 계통의 파장까지 여러 색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습니다. 자, 가시광선의 파장의 범위는 390에서 780 나노미터 정도이다 그렇습니다. 나노미터 정도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 지금 가시광선은 동그라미 하고요. 진동수가 큰 파란색 계통의 파장부터 진동수가 작은 붉은색 계통의 파장까지 여러 색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까지 밑줄. 그 다음에 가시광선의 파장의 범위는 390에서 780 나노미터 정도이다. 됐죠? 자, 예를 들어 붉은빛 긋습니다. 붉은빛의 산란율은 예를 들어 푸른빛이네요. 파장의 길이 400 나노미터, 산란율은 붉은빛 파장의 길이 640 나노미터에 비해 긋습니다. 나노미터에 비해 긋습니다. 그렇죠? 600가량 크기 때문에 긋습니다. 600가량 크기 때문에 긋습니다. 그렇죠. 왜요? 아까 할 때면 4제곱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었죠. 600가량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하늘에서는 푸른빛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묻습니다. 자, 파장이 짧은 빛일수록 더 많이 산란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원리로 해질 무렵과 해뜰 무렵 하늘이 붉은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고 씁니다. 해질 무렵과 해뜰 무렵에 태양빛